여러분, 만약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대한민국 재계 2위라는 거대 기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가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닙니다. 삼성 다음가는 압도적인 규모로 전 세계 110개국에 거미줄처럼 촘촘한 신경망을 뻗어있던 지사들, 그리고 현지 채용인을 포함해 무려 35만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거대 제국 대우가 단 하룻밤 만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당시 대우그룹이 남긴 빚은 무려 80조 원에 달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당시 대한민국 1년 전체 예산이 약 70조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국가 예산 전체를 쏟아부어도 갚지 못할 그야말로 상상조차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금액이 단 한 기업의 부채로 남은 셈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며 전 세계를 호령하던 김우중 회장과 그의 대우제국은 왜 한국 경제사상 최악의 파산을 맞이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성장에만 매몰되어 기초를 잊은 채 달려온 치밀한 몰락의 예고편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사에서 가장 뜨거웠고 또 처절했던 이름, 대우의 모든 비밀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거대 제국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잔해가 2026년 오늘날 우리 삶과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완벽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여정은 단순한 기업의 흥망성쇠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남자의 무모하리만큼 거대했던 야망과 국가의 운명이 뒤엉킨 잔혹한 정치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대구 방천시장에서 신문을 팔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소년 가장이 어떻게 전 세계를 누비는 경영자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왜 그는 훗날 41조 원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분식회계 주인공이 되었는지 그 이면을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정치적 외압설의 실체부터 김우중 회장이 전 세계를 유령처럼 떠돌아야 했던 5년 8개월간의 도피 생활까지 다룹니다. 그동안 언론에서 파편적으로만 다뤘던 팩트들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그럼 1967년 자본금 단돈 500만 원으로 시작된 그 기적 같은 이야기의 첫 페이지를 지금 바로 넘겨보겠습니다. 대우의 시작은 사실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30살의 청년 김우중이 세운 대우실업은 이름만 거창했지 실제로는 충무로의 낡은 건물 사무실 한 칸을 빌려 시작한 보따리상에 불과했거든요. 당시 한국은 자원도 기술도 심지어는 팔만한 물건도 없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사람의 노동력이 들어간 섬유 제품뿐이었죠. 김우중은 무작정 샘플 보따리를 들고 싱가포르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트리코트라는 당시로선 생소한 원단을 팔기 시작하는데 처음엔 현지 바이어들이 이름도 모르는 변방의 나라에서 온 이 새파란 청년을 만나줄 리 만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이어의 사무실 앞에서 며칠 밤을 새우는 것은 기본이었고 바이어의 사소한 취향부터 가족의 대소사까지 모두 파악해 진심을 쏟아붓는 지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잠자는 시간조차 아까워하며 이동하는 비행기 안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상담에 들어가는 초인적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동남아 시장을 개척할 당시 그는 현지 바이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 가기도 했고 그들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단숨에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창업 첫 해에만 58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린 것이죠. 이는 당시 한국 전체 수출 규모의 비중을 고려할 때 한 개인이 일궈낸 기적과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결정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정치적 파트너십의 시작입니다. 당시 수출 보국을 외치며 경제 성장에 사활을 걸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눈에 이 당돌하고 유능한 청년이 들어온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김우중의 무서운 추진력을 높게 평가했고 이때부터 대우는 정부의 전폭적인 신뢰와 제도적 지원을 등에 업고 불사조처럼 성장하게 됩니다. 대우의 확장 방식은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쟁사들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처음부터 하나씩 일구는 대신 정부조차 고개를 내저었던 망해가는 국영기업이나 부실기업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인수해 정상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기계, 세안자동차, 대한조선공사 등 당시 누구도 손대기 꺼려했던 좀비 기업들을 김우중은 보란듯이 살려냈습니다. 부도 위기에 대한조선공사를 인수해 옥포조선소를 완공하던 시절 김 회장은 현장에 야전 침대를 깔고 수개월간 직원들과 함께 먹고 자며 공기를 단축했습니다.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내가 편히 쉴 수 없다는 그의 철학은 대우맨들에게 강한 응집력을 심어주었습니다. 대우맨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 야전 침대 일화는 1년 내내 집에도 가지 않으며 현장을 지켰던 그 도끼, 대우빌딩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말이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대우제국을 떠받치는 처절한 노동의 증거였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김우중 회장의 시선은 좁은 한반도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 그는 대한민국 경제사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 경영입니다. 삼성과 현대가 이미 레드오션이 된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 대우는 전략을 완전히 달리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들부터 우즈베키스탄, 베트남처럼 당시 한국과 수교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공산권 국가들을 주 타깃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현지의 열악한 도로 상황과 기후를 직접 몸으로 겪으며 이곳에는 우리의 튼튼한 자동차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가졌고 남들이 리스크 때문에 주저할 때 오히려 그 위험 속에 독점적 기회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정치와 경제의 미묘한 경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노태우 정부가 추진하던 북방정책은 대우의 세계 경영과 완벽하게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국가들에 대우가 민간 기업의 자격으로 먼저 들어가 공장을 짓고 고용을 창출하며 외교의 길을 닦으면 그 뒤를 정치가 따르는 구조였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국가 정상들과 독대하는 민간 외교관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김 회장이 방문하면 대통령이 직접 공항 귀빈실까지 마중을 나오고 거리에는 온통 대우차만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전성기의 그림자 밑에서는 치명적인 독이 소리 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대우가 전 세계 수백 개의 현지 법인을 세우고 공장을 인수할 때 사용한 막대한 자금, 그 실체는 대부분 빚이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경영 철학은 확고했습니다. 일단 빌린 돈으로 시장을 선점하고 그 시장에서 1등이 되어 벌어들인 수익으로 나중에 빚을 갚으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른바 레버리지 경영의 극치였죠. 그러나 이 위험한 줄타기에는 치명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호환기어야 하고 금리는 낮게 유지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자금의 흐름이 단 1초도 막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대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가을 대한민국 경제사상 가장 가혹한 시련인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해일이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도 김우중 회장은 오히려 위기가 곧 기회다라며 더 속도를 높였습니다. 당시 그는 다른 재벌들이 겁을 먹고 투자를 멈출 때 우리가 공격적으로 확장하면 삼성과 현대를 제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미래를 내다본 거인의 승부수였을까요? 아니면 벼랑 끝으로 향하는 폭주였을까요? 1997년 11월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지표가 일제히 붉은색 경고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부도라는 전대미문의 사태 앞에서 원화 가치는 하루아침에 반토막이 났고 시중금리는 연 3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빚으로 거대한 성을 쌓아 올린 대우에게 이 상황은 단순히 경영이 어려워지는 수준을 넘어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당시 새롭게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해 재벌들에게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을 명령했습니다. 가장 잘하는 사업 하나씩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정리하거나 서로 맞바꾸라는 이른바 빅딜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영의 신화에 취해 있던 김우중 회장은 이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수출만 더 늘리면 1년 안에 위기를 졸업할 수 있다며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을 구시대적인 간섭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는 당시 경제 관료들과의 회의에서 정부가 기업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왜 발목을 잡느냐며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정부는 부채 비율을 200% 아래로 낮추라고 강요하며 자금줄을 쥐었지만 김 회장은 지금 공장을 팔면 제값을 못 받는다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는 대우라는 거함이 너무 커서 정부가 절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는 이른바 대마불사의 신념을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념을 증명하기 위해 던진 마지막 카드가 바로 삼성과의 빅딜이었습니다. 대우전자를 삼성에 넘겨주는 대신 삼성자동차를 가져와 대우차를 세계 10위권으로 만들겠다는 대도박이었죠. 이것은 단순한 사업 교환을 넘어 대한민국 재계의 두 거물 김우중과 이건희의 자존심이 정면으로 부딪힌 세기의 대결이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협상장 분위기는 냉랭함 그 자체였으며 삼성 측은 대우의 부채 현황을 의심했고 대우 측은 삼성의 기술력과 설비를 탐냈습니다. 하지만 이 거창한 협상은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의 부채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그 사이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 회수에 들어가고 대우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휴지 조각 취급을 받으면서 제국의 기둥들이 하나둘씩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김우중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는 그 긴박한 와중에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하는 등 오히려 몸집을 더 키우는 행보를 보였고 정부는 이를 명백한 항명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시 경제수석은 김 회장에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알짜 계열사를 파십시오라고 권고했지만 김 회장은 내 방식이 맞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1999년 7월 금융권이 모든 자금줄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대우그룹은 워크아웃이라는 종말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여기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화려했던 대우의 장부를 열어보니 그 속은 이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려 41조 원이라는 전 세계 경제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분식회계가 적발되었습니다.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은 없는데 장부에는 천문학적인 이익이 난 것처럼 가짜 숫자를 써놓고 돌려막기를 해온 거대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특히 영국 런던에 위치한 비밀금융 거점인 BFC를 통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고 자금을 세탁해온 정황이 밝혀졌습니다. 김우중 회장은 이 치부가 공개되기 직전 중국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다는 명목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년 8개월간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받으며 해외를 유령처럼 떠도는 기나긴 도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독일 등을 전전하며 그는 정부가 우리를 죽이려고 기획 해체한 것이라며 하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도피하는 동안 대우의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은 거리로 내몰렸고 협력업체들은 줄도산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김우중 회장이 사라진 뒤 주인 잃은 대우라는 거함은 갈갈이 찢겨 세상으로 흩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기획 해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자업자득이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대우의 몰락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이 무려 30조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수백만 원씩의 빚을 짊어지게 한 셈입니다. 그러나 제국이 멸망하며 남긴 파편들은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GM으로 넘어가 글로벌 시장의 핵심 기지가 되었고 대우조선해양은 수십 년의 표류 끝에 한화오션으로 재탄생하여 최고의 기술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김우중 회장의 자부심이었던 다우인터내셔널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되어 전 세계 자원지도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2005년 긴 도피 끝에 병색이 완연한 모습으로 귀국한 김우중 회장은 공항에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며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형과 17조 원이라는 가혹한 추징금을 선고받았고 2019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비운의 경영자였을까요? 아니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한 도박사였을까요? 분명한 것은 그가 남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정신이 오늘날 전 세계를 누비는 한국 기업인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우의 몰락은 한 명의 천재보다 투명한 시스템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 우리 경제사의 가장 비싼 수업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우그룹의 드라마틱한 흥망성쇠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의 야망은 분명 위대했지만 시장의 신뢰를 저버린 성장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 방대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혹은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대우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나 다른 시각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대한민국 경제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영상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통찰력 넘치는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계속 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통찰력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